안녕하세요. 간호학개론 2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의 아니게 온라인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제 2주차, 3주차, 4주차 관련된 내용들은 오프라인 수업을 하면서 이제 우리 학생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 이제 2주차 수업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강의 계획서 상에서는 이제 간호철학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첫 시간 때 오리엔테이션과 자기소개 등등을 해가지고 시간을 보내서 수업 관련해서는 강의 계획서랑은 한 주차 정도는 밀릴 수가 있지만 충분히 오프라인에서 이제 우리 학생분들과 대화를 나눠가지고 수업을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전까지는 문제 없이 진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챕터 1이고요. 페이지는 25페이지입니다. 간호의 정의인데요. 여러분들은 간호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하다가 중간에 약간 좀 버퍼링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뭐랄까, 본인들이, 이제 학생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이제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하는 것처럼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간호의 어원 한번 보겠습니다. 양육하다라는 뜻의 라틴어와 영향을 주다, 키우다, 자라게 하다라는 뜻의 그리스어에서 유래하였다라고 지금 적혀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말로는 간호는 보다, 지켜보다라는 뜻의 한자어 간과 보호하다, 지키다, 돕다라는 뜻의 한자어 호에서 유래하였다라고 지금 적혀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의미와 거의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간호는 어원에서 살펴보듯이 인류 역사와 더불어 모성적 본능에서 자연 발생으로 시작되었으며 인간의 생명 유지와 생존 욕구를 충족시키는 돌봄과 보살핌의 특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책을 보시면 그 모성적 본능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분들 중에 나는 모성적 본능 나는 이거 동의할 수 없다. 부성적 본능 이거를 난 얘기하고 싶다라고 해버리면 저도 뭐 특별히 반박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어원에서 충실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그 의도로 해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문장들은. 계속 보겠습니다. 다음 문단에 간호는 모든 개인, 가정, 지역 사회를 대상으로 하며 건강의 회복, 질병의 예방, 건강의 유지와 증진에 필요한 지식, 기력, 의지와 자원을 갖추도록 직접 도와주는 활동이다. 대한간호협회 2018년도 기록인데요. 이게 이제 누군가 생각했을 때는 한 6년이 지난 지금 내용이 아니냐, 좀 과거의 기록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일단은 한 문장을 더 보고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외국의 간호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간호란 건강, 불건강을 막론하고 건강한 생활과 건강회복 시 개인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의지와 지식 및 힘이 부족할 때 이를 보충해 주는 것이며 이를 통해서 대상자가 독립을 빨리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거는 이제 방금 제가 얘기했다시피 2002년 기록이에요. 그러면은 지금으로부터 한 22년 전에 기록을 가져온 거라고 누군가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뭐 나쁜 의견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요. 좀 긍정적으로 본다면 이 간호라는 이 정의를 내리는 거가 생각보다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많이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냐라고 보시는 것도 좀 긍정적인 해석으로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간호의 어원과 방금 대한간호협회에서의 간호의 정의와 국제간호협의회에서의 얘기하고 있는 간호의 정의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다음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26페이지에 여기 중간에 돋보기 모양을 보시면요. 간호에 대한 정의를 살펴봅시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이팅게일 선생님이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도와주는 것이라고 간호에 대해서 정의를 하셨는데요. 이 밑에 내용을 보시면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이 단체에서 간호에 대해서 정의를 한 부분과 미국 간호협회에서 간호에 대한 정의를 내린 게 추가로 적혀 있는데요. 만약 제가 이제 중간고사나 이제 시험 문제를 이제 만든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간호에 대한 정의를 제가 시험 문제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여기 이제 교과서에 적힌 대로 이런 문항을 만들어 볼 수는 있겠네요. 다음 중 간호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아니면 뭐 옳은 것은 이렇게 이제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문제를 푸실 수 있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거 관련해 가지고 뭐 시험을 만든다거나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문제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다.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 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이 책을 보시면요. 26페이지에 이제 간호에 대해서 정의를 여러 단체뿐만 아니라 어원에 대해서 방금 제가 읽어드렸죠. 그래서 간호, 첫 번째 과학에서의 간호,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술로서의 간호, 세 번째 전문직으로서의 간호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세 가지의 구조적으로 나눈 좀 설명해주기 쉽게 하기 위해서 좀 나눈 것도 없잖아 있는데요. 한번 하나씩 볼 건데요. 첫 번째 이제 과학으로서의 간호입니다. 간호학은 고유한 철학적 관점을 가지고 개인이나 가족, 집단에 속한 인간 및 건강과 관련된 현상을 다루는 학문이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배우고 경험하며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리며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간다. 또한 인간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지식을 얻고 교육과 훈련을 통해 실무적, 학문적 지식을 형성해 나간다 라고 나와 있네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간호는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존재해 왔으며 시간의 흐름과 사회적 변화에 따라 간호의 역할, 책임, 업무는 발전과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여기서 이제 발전과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 두 단어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앞으로 간호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시는 거에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나이팅게일에 대한 설명과 뭐 미국을 중심으로 다음 문단이죠. 미국을 중심으로 1950년대 이후 간호에 대한 설명이 좀 간략하게 기술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굳이 제가 읽진 않겠습니다. 그냥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냐면요. 발전과 변화를 계속해서 거듭해 나가고 있구나. 이 간호라는 이 조직일 수도 있고, 간호라는 어원일 수도 있고, 정의일 수도 있겠죠. 그 다음 문단 바로 보겠습니다. 과학은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방법에 의해 얻어진 지식체이다. 그러니까 지금 간호를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 책에서 과학이라고 정의를 내린 부분이 지금 한 문장이 나오잖아요. 사실 이제 간호학이라는 이 간호학도 간호과학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간호과학이라고 쭉 풀로 적은 게 아니라 그냥 간호학이라고 우리가 쉽게 부르기도 한데요. 여기서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학이란 단어가 왜 갑자기 뚱딴지스럽게 튀어나왔냐라고 말씀을 누군가는 할 수 있는데요. 간호과학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우리 책을 읽는 사람들, 독자들, 뭐 대학생일 수도 있고 지금 우리는 대학생으로서 이 책을 읽고 있지만 이 책을 읽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과학이라고 하는 이 문장이 왜 나왔냐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중간에 즉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한 7번째 줄 정도 내려오시면 즉 간호학은이라고 하는 또 간호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부분이 있습니다. 간호학은 경험적 과학으로서 인간을 대상으로 인간이 건강을 유지,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며 질병으로부터 회복하도록 간호를 제공하는 간호 업무의 지침이 되는 과학적 지식체이다. 최근에 간호학에서도 간호의 지식체 구축과 최상의 간호 결과를 확보하기 위해서 근거 기반 실무가 강조되고 있다. 여기서 이제 근거 기반 실무에 대해서 이 지금 간호학 개론에서는 주의 깊게 다루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이 말이 어렵게만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단순하게 이 문장 그대로 우리 실무에서 과연 내가 이 간호 행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간호 술기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간호 행위라고 표현하는 게 좀 익숙한데요. 간호사가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 모든 행위가 과연 어디서 근거를 가져와서 지금 내가 간호사로서 일을 하고 있는가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과학적 지식체이다 라고 하면서 경험적 과학이다 라고 설명을 한 거고요. 이 경험적 과학도 결국에는 근거 기반, 쉽게 생각해서 근거를 가지고 우리는 실무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은 이 소독과 관련해 가지고 과거에는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뭐 이게 잘못됐다라는 건 아닌데요. 빨간 약 들어보셨죠? 포타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우리한테는 빨간 약이라고 쉽게 부르는 그런 약물이 있는데요. 소독에서 많이 사용하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뭐 다양한 논문이죠. 이제 모든 논문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다양한 이제 논문에서 NS 쉽게 생각해서 생리식염수도 간단한 부위는 빨간 약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논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완벽하다 이런 표현보다는 무조건 빨간 약을 소독으로 써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근거 기반 실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일을 하고 원인과 결과를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런 거 찾다 보니 생리식염수도 빨간 약 못지않게 소독에는 간단한 소독을 함에 있어서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간호 행위를 하는 것들이 근거 기반을 갖고 우리가 이제 간호 술기, 간호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요. 그러나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28페이지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호사들은 연구 결과를 실무 간호에 적용, 확산시키거나 쟁점이 되는 간호 이슈에 직면하여 이론을 기초로 과학적인 탐색과 접근을 하는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이 있어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현실적인 제약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로서 근거에 맞춰서 간호사로서 성실하게 이렇게 일을 하고 있을 텐데요. 어떤 제약이 있을까요? 과학적인 탐색과 접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다양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뭐 여기서 하나, 두 개, 뭐 세 개, 네 개 이렇게 쭉쭉쭉 뭐 이런 제약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제약이 제가 생각하는 제약과 거의 일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근무 형태라든지 아니면은 그 업무의 지속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환자를 뭔가 내 도와주려고 이런 했던 행위들이 윤리적 문제와 뭔가 직면해가지고 내가 좋게만 생각을 했던 이 행위들이 다른 문제로서는 옳게 해석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간호사로서 뭔가 환자를 대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인 제약이 제가 방금 얘기했던 그 윤리적인 문제라든지 우리가 실제 일을 하시는 간호사 선생님들의 근무 형태 뭐 등등등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많은 근거 기반 실무를 하고 싶어도 하고 있지 않다 하는데 그 순수하게 그 n값 수량 자체가 지금 적어서 근거 기반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것도 뭐 나쁜 해석이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밑에 하나 사례를 볼 건데요.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골수 조직 검사를 받은 환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골수 조직 검사를 받은 환자가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그 행위를 해야 돼요. 여기서는 통상적으로 시술 부위에 모래주머니를 각각 몇 시간 정도는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지침이 있는데요. 어린아이들은 가만히 뭔가 계속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인내심이 부족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치를 오래 지속하는 데 있어서 어렵지 않냐라고 하는 게 실제로 이 임상에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좀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아니, 진짜 6시간 하는 게 효과가 있어? 라는 이 왜라는 질문을 본 거죠. 그랬더니, 어린아이의 경우 마지막 줄이죠. 1시간에서 2시간, 성인은 2시간에서 6시간을 올려놓아도 가능하다라고 해서 실제로 임상의 표준 지침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런 지침들을 바꾼 사례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사례 내용입니다. 마지막 문단 보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간호학의 목적은 지금 아까부터 계속 간호학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간호학의 목적은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여 간호의 특성을 연구하고 간호 행위를 설명, 예측 및 통제하는 것으로 인류의 건강을 도모하는 것이다. 즉, 간호 현상을 분석함으로써 생물학적, 사회적, 심리적, 행동적, 문화적 영역에서 건강과 질병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통제하는 것이다 라고 나오네요. 여기가 첫 번째 과학으로서의 간호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예술로서의 간호, 전문직으로서의 간호에서는 이 간호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사례들과 이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예술로서의 간호인데요. 여기서는 뭐 많은 문장을 읽는 것보다 이 우리가 실제로 하고 있는 이 간호사로서 이 간호사로서 일을 하고 있는 이 자체가 예술이지 않냐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간호의 예술적 특성은 인본주의적 측면으로 그냥 사람한테 우리가 그냥 사람 대 사람이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간의 생명, 인간의 가치, 창의성, 자율성 등을 강조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뭐가요? 간호의 예술적 특성이죠. 계속 읽겠습니다. 간호는 간호 대상자인 인간의 개별성을 인정하고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복잡한 존재로서 이해하며 인간을 각 부분의 합이 아닌 전체로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즉, 인간의 특성을 부분적으로 보기보다는 간호사와 대상자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방금 제가 얘기했다시피 대상자가 있겠죠. 환자라고 우리는 보통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상자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지식체를 획득해 나가야 한다라고 나옵니다. 밑에 이제 사례가 있는데요. 굳이 뭐 사례까지 읽고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마지막 이 오래문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를 읽는 게 아니라 즉 간호는부터 읽겠습니다. 즉 지금 30페이지 지금 세 번째 문단에 있는 즉을 하고 있습니다. 즉 간호는 행위를 통해 표현되므로 이에 예술적 요소가 포함될 수 있다. 또한 간호사가 직관을 통하여 환자에게 개별적이고 고유한 다양한 형태의 간호를 제공하는 것은 간호 행위의 예술적 측면이라고 하겠다라고 나옵니다. 간호 행위,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상자한테 우리가 실제로 하고 있는 간호사로서 일을 하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밑에 사례를 한번 볼게요. 위암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받았는데 간호사가 수술 후 간호를 당연히 해야겠죠. 수술 후 간호를 해보니 평상시에 뭔가 수술 후 이런 일관성을 보이지 않았을까요? 이 간호사가 일을 했을 때 대체로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이런 상황을 보여줄 텐데 이 사례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좀 이상했다라는 거죠. 그 이상한 모습을 보고 즉시 의료팀이죠. 의사한테 보고를 하고 신속히 재수술을 받은 후 성공적으로 퇴원을 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뭐 이런 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직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직관. 생각보다 이 직관이라고 하는 부분이 누군가에게는 좀 애매모호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감각이 무조건 옳은 것이냐라고 해버린다면 솔직히 저는 대답을 yes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그래도 저는 이 간호사라면 저는 직관을 올리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내가 좀 감각이 좀 떨어진다거나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렇고 좀 관찰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 임상 현장에 대해서 아니면은 임상 현장이라고 하니까 뭔가 굉장히 어렵게 제가 표현한 것 같은데요. 나중에 이제 간호사로서 각자 위치에서 열심히 일을 하실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 위치에서 자기가 맡은 그 위치에서 관찰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 좀 예를 들면 이럴 수가 있잖아. 일을 하다 보면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경우가 분명히 생깁니다. 일을 하시다 보면. 그럴 때는 본인이 혼자 갖고 갈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간호사는 각 듀티마다 절대로 혼자서 근무하지 않아요. 최소 2명, 많으면 5명, 6명이서 근무를 하게 돼 있는데요. 내가 신규 간호사여도 필요 없고 중간 연차 이거 다 필요 없이 내가 조금이라도 이상함을 느꼈다라고 하면은 나의 동료들한테 분명히 이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고 어차피 내가 이상함을 느꼈다는 거는 분명히 나의 그 지식 안에서의 경험적 결과라는 거죠. 근데 그 본인의 그 결정을 존중을 하면서 동시에 나의 동료들한테 이 사실을 알려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게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려면 뭐 라운딩을 많이 돌아라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일관성 있는 그런 듀티를 하시다가 분명 이상한 상황이 온다면 그 이상함을 그냥 지나치지 말라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수업을 들으시면은요, 본의 아니게 지금 고양이 소리가 좀 들릴 텐데요. 좀 죄송합니다. 그래도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 수업에서 좋은 정보를 가져갈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전문직으로서의 간호입니다. 여기서는
제가 전문직으로서의 간호를 여러분들 안 알려드리고 싶다 이러려고 얘기를 한 건 아니고요. 이거는 굳이 설명할 필요 없이 앞에서 얘기했던 과학으로서의 간호, 예술적인 측면에서 간호 이 정도만 읽어도 여러분들이 간호사가 이 간호를 하고 있는 것 자체만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31페이지 하단을 한 번 더 보고 이 파트는 넘어가겠습니다. 간호의 과학적 특성이란 무엇일까요? 최신의 과학적 지식과 원리와 근거에 기반한 접근으로 간호학문의 지식체 확장과 검증을 통한 전문성 구축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간호의 예술적 특성이란 무엇일까요? 전문적 지식과 기술, 경험과 직관 능력을 바탕으로 간호 대상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냥 쉽게 환자라고 그냥 생각을 하십시오. 개별화되고 고유한 환자 간호 수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방금 사례를 읽어드렸고 간단하게 뭔가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복적으로 책을 읽는 것보다는 반복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이 말이 이런 의미였구나 라는 거를 스스로 생각을 해본다면 어렵지 않은 내용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34페이지입니다. 간호의 개념입니다. 학습 목표를 보겠습니다. 34페이지인데요. 인간의 특성을 이해한다. 환경의 특성을 이해한다. 건강의 특성을 이해한다. 간호의 본질을 이해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니, 간호의 개념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왜 학습 목표에 인간, 환경, 건강, 간호라는 단어가 나왔을까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바로 밑에 문단을 보죠.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후반부터 간호학자들을 중심으로 간호의 메타 패러다임으로 인간, 환경, 건강, 간호의 개념을 논의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간호의 4가지 기본 개념의 특성과 건강과의 관련성을 살펴봄으로써 간호학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간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4가지의 개념을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설명하는 거는 1970년대 후반부터 간호학자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간호사라서 일을 하셨던 분들일 수도 있고 간호학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공부를 계속적으로 하신 분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간호를 설명하려고 하니 이 4가지의 개념을 사용하는 게 효과적이겠구나 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 4가지 메타 패러다임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4가지의 특성을 이해를 하신다면 간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을 받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아니 무슨 간호를 이야기하는데 무슨 4가지 인간, 환경, 건강, 간호라는 얘기가 갑자기 뚱딴지 같이 왜 나왔냐? 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책을 34페이지부터 계속 인간은 뭐다, 환경은 뭐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오히려 앞에 문장들이 다 헷갈리고 섞이고 이러기 때문에 바로 뒤에서 다른 여러 학자님들, 간호학자들을 중심으로 했잖아요. 여러 학자님들이 이 4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보죠. 페이지는 53페이지입니다. 나이팅게일 선생님은요, 인간은 주어가 인간이죠. 인간에 대해 설명이 이렇게 했다는 거죠.
질병과 건강의 열망을 다루는 중요한 회복 과정을 수행하지만 환경이나 간호사에 의해 영향을 받는 수동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했고요. 여러분들이 동의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각자 이 네 가지 메타 패러다임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계속 보겠습니다. 환경에 대한 주요 개념은 환기, 보온, 햇빛, 시기, 청결 및 소음이 없는 것이다. 물리적 환경을 강조했다. 건강은 환경적인 요인을 통한 질병 예방으로 유지되며 건강을 바라봤을 때 건강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봤다는 거죠. 개인의 힘을 최대한 사용하여 성취한 안녕 상태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간호 보겠습니다. 인간의 회복 과정을 증진하기 위하여 적정 상태를 마련하고 회복 과정에서 방해 요인을 막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밑에 있는 학자님들을 뭐 닳고 가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 중간고사 때 문제를 만든다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다음 중 각 간호학자들에 대한 설명이다. 뭐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는 문제를 만든다면 오렘 해놓고 글은 뭐 환경에 대한 설명을 써놓고 갑자기 이 설명이 인간에 대한 설명이다 해놨으면은 틀린 문장이 되겠죠. 설명은 환경에 대한 설명이었지만 결과값이 인간이라고 한다는 것은 매칭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문장이 되겠죠. 이런 문제를 만든다는 거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중간고사가 되면 힌트를 드릴 테니 걱정하지 말고 수업 내 걸로 최대한 뭐 다 30분, 40분, 50분, 60분 수업이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단 몇 분을 하더라도 요거만큼은 내가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자 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페플라우 선생님 거 한번 보겠습니다. 건강을 인격과 지속적인 인간 과정의 전향적인 움직임을 나타내는 창조적, 건설적, 생산적, 개인적, 지역적 삶의 방향을 나타내는 언어적 상징이다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다시 앞으로 넘어오겠습니다. 대략적인 메타 패러다임 네 가지가 뭘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방금 간단한 그 학자님들의 의견을 읽음으로써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34페이지입니다) 인간 보겠습니다. 간호의 대상자는 인간이며 환자는 건강과 질병의 연속선상에 있는 간호의 직간접적인 대상자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연속선상이라고 하는 단어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자는 항상 질병 상태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항상 우리가 환자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고요. 계속 보겠습니다. 사람이 질병이나 어떠한 이유로 환자의 입장에 처하게 되면 방금 제가 설명했던 부분이죠. 평소와는 다른 인간적인 나약함을 드러내게 되므로 간호사는 환자의 입장과 인간의 본질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은 그거죠. 우리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간 거는 뭐 이거를 달리 해석하거나 뭐 추가로 해석할 필요는 없죠. 아팠으니까 병원을 갔겠죠. 그렇지만 이 환자가 아픈 거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한 명의 이 환자가 인간으로서 인간의 본질을 좀 더 파악하면 우리가 이 간호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유능한 간호사거나 좀 더 도움을 받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이런 문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문단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는 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대부분의 환자는 진단을 받는 순간부터 겁이 나고 힘도 빠지면서 정신적 혼란 상태가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거를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35페이지의 두 번째 문단부터 보겠습니다. 간호사는 모든 환자를 질환이나 손상을 가진 대상자로만 볼 것이 아니라 존엄한 한 인간으로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인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인간에 대한 몇 가지 견해를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라고 하고 밑에는 다른 학자님들이 인간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했죠. 위에서 당위성에 대해서 뭐라 설명했죠? 모든 환자를 질환이나 손상을 가진 대상자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한 거죠. 그러니 우리도 한 인간을 공부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밑에 이 인간을 바라보는 여러 학자님들의 의견을 그냥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볼게. 여러분들도 과연 꼭 내가 간호학자여야지만 이걸 생각한다 이게 아니라 나는 인간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36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인간의 기본 욕구 보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기본적 욕구를 가지며 이는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인지적, 영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우린 지금 왜 인간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죠? 방금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좀 똑같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보니 이런 욕구들을 가지고 있더라 라고 하는 내용이죠. 오른쪽 37페이지 그림 1.2를 한번 볼게요. 메슬로우라고 하는 학자님이죠. 여러분들이 이름이 너무 낯설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사실. 익숙한 이름으로 대부분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이름이 익숙한 거랑 이 학자님이 어떤 거를 얘기를 하는 거를 내가 정확히 기억한 거랑 좀 다르죠. 우리 한번 보죠. 그림 1.2 보겠습니다. 생리적 욕구가 맨 밑에 있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욕구 상태인가요? 안정과 안전의 욕구, 사랑과 소속감의 욕구, 자아 존중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이렇게 있죠. 다시 36페이지 하단을 보겠습니다. 메슬로우는 인간 욕구에 관심을 가진 대표적 이론가이다. 그는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기본 욕구를 가지고 있고 생존의 필수적인 것에서부터 인간의 무한 잠재력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고도의 추상적 욕구까지 포함하는 5단계의 욕구 단계 모형을 제시하였다. 방금 본 그 욕구 단계 모형을 제시하였다는 거죠. 인간의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산소, 수분, 영양과 같은 기본 욕구인 생리적 욕구가 해결이 되면 순차적으로 안전과 안정의 욕구, 사랑과 소속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며 나아가서는 자신의 존중과 인정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서 생각하는 자아 존중의 욕구와 마지막 피라미드의 맨 위죠. 자아 실현의 욕구에 직면하여 자신의 잠재력과 능력을 실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제 자기 소개를 시켰잖아요. 첫 시간 때. 저의 개인적인 이 중간 단계죠. 여러분들이 소속감을 좀 느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제 고집이지만 그러게 수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수업 계속 하겠습니다. 3. 대상자로서 인간 보겠습니다. 대상자로서 인간 생각을 해보죠. 문장 보겠습니다. 간호학에서는 인간에 대한 이해 및 관점은 간호의 출발이자 곧 목표가 될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 지금 비슷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과거에는 질병을 가진 건강관리 대상자를 환자라고 하였다. 근데 근래에 들어서는 간호 대상자 혹은 소비자로 표현하더라. 여기까지 말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 충분합니다. 이 돋보기를 보죠. 돋보기. 38페이지 중간에 변화하는 대상자의 특성이 있습니다. 과거, 제한적인 정보를 가진 소극적인 환자, 현재, 정보가 많고 능동적인 소비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까 제가 기억을 하였던 단어가 하나 있었죠. 연속선상에 놓여 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환자로서 병원을 간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대상자였었나요? 소극적인 환자였나요? 아니면은 정보가 많고 능동적인 소비자였었나요? 를 생각해 보면 되죠. 아직 내가 이제 간호사로서 일을 한 건 아니니까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죠. 아, 이렇게 변화하는 대상자의 특성을 나는 인지는 하고 있어요. 왜냐면 나도 언제든지 환자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근데 내가 간호사였을 때 환자가 너무 이렇게 똑똑하거나 뭔가 많이 욕을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나는 내가 간호사로서 일을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는 있죠. 이 시험과는 별개로요. 장점일까요? 단점일까요? 앞에 이제 수업을 진행을 했을 때 이제 다양한 의견들을 우리 학생분들이 제시를 해주셨어요. 어떤 학생 같은 경우에는 좀 고소를 당할 위험이 있지 않겠어요? 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제시를 해주셨고요. 좀 간섭이 많다면 좀 피곤할 것 같아요. 아, 보호자가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의견들을 많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사실 고소라고 하는 측면을 본다면요. 의료 사고를 일단 떠올려 볼 수 있잖아요. 내가 뭔가 문제를 저지르고 싶어서 저지르고 싶은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근데 실수를 하는데 하필이면 우리는 의료인으로서 우리 의료인이 실수를 한다는 거는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걸로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의료 사고의 승소율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승소율이라고 한다는 거는 환자가 주어일 수도 있고 환자가 제기한 의료 고수일 수도 있고 대체로 그러면 환자가 제시하겠죠. 그러면 이제 의료 사고를 당했다라고 표현한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의료 사고 소송을 하겠죠. 그럼 이제 우리는 간호사로서 나의 행위가 충분히 적절한 행위였다라고 이제 계속적으로 소명을 할 건데요. 첫 번째 질문을 드렸던 게 그거였잖아요. 의료 사고의 승소율 엄청 낮습니다. 엄청 낮아요. 5%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낮을까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의료 사고를 해라 뭐 이런 의미로 하는 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 낮을까요? 일단 첫 번째가 이 돋보기를 보시면은 정보가 많고 능동적인 소비자라고 돼 있잖아요, 현재. 근데 과연 이 정보가 많다라는 게 과연 내가 실제로 병원에서 일을 하는 이 의료인보다 정보가 많을까요? 벌써 첫 번째 정보의 비대칭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명확하게 A는 B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확실한 증거가 아니면요. 정보가 비대칭인 상황에서 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나는 소명을 해야 되는 환자의 보호자 입장에서 정보도 제대로 없는데 명확한 A는 B다. 인과관계까지 증명을 해야 돼요. 거의 불가능하죠. 상관관계나 아니면 뭔가 연관이 있다. 이 정도는 표현할 수는 있겠죠. 여러 가지 변수 중에 하나였으니까요. 결국 환자는 사망에 이르고 아니면은 큰 뭔가 후유증을 얻게 되었을 수도 있고요. 일단 결과는 벌어졌잖아요. 근데 과연 이 결과가 벌어진 거의 원인이 나의 이 행위 하나 때문에 일어난 것이냐라고 얘기를 해버린다면 법률적인 해석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임상에서 실수하지 않고 고소를 무서워하는 게 바람직한 행위가 아니라 최대한 적절한 정보를 갖고 적절한 처치와 나의 팀과 나의 동료들과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의료사고가 주위에서 엄청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것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앞으로 병원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일을 하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실수를 안 할 수는 없는데요. 그래도 최대한 본인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인간 환경, 건강 간호 중에서 인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만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인간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충분히 생각을 해볼 그런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뭐 교과서를 더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환경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환경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환경을 일단 떠올리시면 되는데 주변 뭐 배경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이 환경을 그 환경을 떠올리시는 것도 좋지만 바로 그냥 우리 학자님들이 생각을 했던 환경을 바로 쭉 읽어보시는 게 이 환경을 이해하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한번 보죠. 48페이지 보겠습니다. 환경에 대한 정의를 살펴봅시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죠. 아까 나이팅게일 선생님은 읽었잖아요. 밑에 한 두 분 정도 더 읽어보죠. 오렘 선생님 보겠습니다. 환경적 상황은 물리적, 정신, 사회적인 상황 등과 같은 인간 외적인 주변과 발전적 환경은 개인의 발전을 촉진하는 상황이다. 이게 뭐라고요? 환경적 상황이라고 설명을 했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페플라우 선생님은 아까 다른 부분 읽은 것 같습니다. 환경 읽어보죠. 환경은 유기체 외부에 존재하는 힘으로써 문화와의 관계 속에 있으며 인간관계 과정을 포함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밑에 두 번을 읽으면 더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나이팅게일 선생님이 설명을 했던 이 환경에 대한 주요 개념을 우리가 알고만 있어도 충분히 이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밑에 있는 이 학자님들은 여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연구했던 그 근거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이런 메타 패러다임 중에 개념을 제시했기 때문에 오히려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어떤 글을 읽을 때 단편적인 글만 읽어버리면 오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전문을 보통 읽어봐야 되는데요. 전문을 읽지 않은 상태에서 이 학자님이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다. A에 대해서 뭐 B로 설명했다라고 해버리면은 오히려 좀 달리 해석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환경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요. 그냥 나이팅게일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던 부분만 읽어도 충분합니다. 근데 밑에 두 학자님들 읽은 이유는 다양한 좀 견해를 볼 필요는 있어가지고 제가 읽은 거고요. 건강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죠. 돋보기 보겠습니다. 49페이지 하단에 있는 내용이에요. 건강에 대한 정의를 살펴봅시다. 여기서는 WHO 내용만 보시면 돼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건강은 완전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및 영적 안녕 상태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과거에는 이 정신적이라고 하는 이런 멘트나 이런 단어들을 잘 사용하지 않았어요. 근데 현대에 들어서 신체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의 건강도 건강한 것이 아니냐라고 자꾸 제안을 하고 이런 관련된 연구들도 하시고 근거들이 마련되다 보니 WHO에서는 건강이라는 걸 정의할 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및 영적 안녕 상태라고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수용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죠. 이제 여러분들이
주변 지인들이나 뭐 가족분들한테 건강이라고 누군가 설명을 해줘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WHO에서 말하는 건강이라고 하는 정의를 읽어주시면 아주 훌륭한 답변이지 않나 싶습니다. 간호는 넘어가겠습니다. 간호는 넘어가고요. 55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55페이지 보고 이제 오늘의 수업은 마무리 지을 겁니다. 간호의 본질의 7가지 제안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보시면 간호 현장에서 요구되는 간호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병원이 선택한 탁월한 신입 간호사 1%라고 하는 내용 중에서 강조한 7가지 제안을 얘기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생 1학년으로서 간호학도 1학년으로서 동의하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은 내용일 수도 있고 또 졸업하시면 또 트렌드라는 게 바뀌어가지고 다른 내용을 제안받을 수도 있고 이럽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 2017년도에서 병원이 선택한 신입 간호사 1%를 뭔가 교육할 수도 있고 바라볼 수도 있고 연구를 해보니 7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지금 이 책에는 기술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한번 보죠. 간호는 본질적으로 돌봄의 관계로서 관계와 관심을 부여하는 상태이다. 돌봄은 도움을 제공하고 도움을 받아들이는 일을 가능하게 하므로 가장 중요하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돌봄이란 단어가 이제는 익숙하실 겁니다. 아까 간호의 어원에서 보시더라도 뭐 돌보다, 뭐 가르키다, 아니 뭐 지키다, 바라보다 뭐 이런 단어들을 이 간호라는 거를 떠올리시면 이 단어들도 연관 지어서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돌봄에 대해서 설명을 또 했고요. 밑에 바로 이제 네모 칸을 한번 보죠. 뭐니 해도 환자가 최우선 보겠습니다. 환자는 간호사 업무의 중심이다. 애매한 상황에 빠졌을 때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판단 기준은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가 하는 점이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뭔가 애매한 상황일 때는 동료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도움을 얻어라 그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이 멘트들을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환자에게 과연 도움이 되는 점인가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제목은 좀 자극적일 수가 있겠네요. 뭐니 해도 환자가 최우선. 저는 신규 간호사일 때 이런 생각도 하면서 동시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아니 내가 준비가 되고 내가 충분한 지식도 쌓고 경험이 돼야지 환자가 더 이로운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했었죠. 둘 다 맞는 말인데 우선순위를 뭐로 두냐의 차이가 있었던 것 뿐이지 이런 생각도 저 같은 경우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 멘트들을 듣고 충분히 이미지를 한번 본인이 그려보는 거죠. 역할극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프로답게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방금 제가 얘기했던 거죠. 지식이라고 하는 부분이니까요. 스킬, 뭐 경험 이럴 수도 있고요. 간호는 서비스 산업이다. 이거는 동의 안 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간호사는 직업이며 봉사는 아니다. 따라서 간호를 효과적이며 유익한 상품으로 만들어 제공해야 한다. 대충 일반 상식에 입각하여 대충 일반 상식이란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예를 들면은 이런 게 일반 상식일 수도 있죠. 이게 상식이라고 좀 표현하기는 그렇고 좀 우리가 체하면 어떤 행위들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누군가 일반 상식이라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예를 들면은 여기서 표현하는 이 일반 상식을 충분히 방금 제가 얘기했던 체한 거를 우리 일반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를 대입시켜도 이 문장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의미하거나 성의 없는 무언가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환자한테. 이런 거죠. 왜냐? 이 문장에서 뭐라 했어요? 프로니까. 우리는 앞으로 프로잖아요. 그러니까 최상, 최선, 최고의 서비스를 줘라.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간호학도가 되신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 두 번째 문장이 동의 안 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간호사는 직업이며 봉사는 아니다. 좀 자극적이잖아요, 멘트가.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간의 본성. 우리 아까 계속 인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잖아요. 많은 공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인간의 욕구, 특성, 인간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앞에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한번 계속 보죠. 환자도 삶이 있고 직업이 있고 가족이 있고 슬픔과 기쁨도 있는 인간이다. 즉, 몇 호실에 입원해 있는 환자가 아닌 고유의 개인적인 삶이 있는 인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간호사는 환자를 질병이나 진단이 아닌 인간으로 인식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네요. 이거는 하나 예를 들 수가 있죠. 신규 간호사를 한번 예를 들어보죠. 처음에는 일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이거 당연한 거죠. 이게 뭐 잘못된 행동은 아니니까요. 뭐 예를 들면 여기서 이 문장에서 얘기했다시피 메토실 1호실에 입원해 있는 환자가 여기서 표현한 건 그거잖아요. 환자를 너무 이 병을 가진 사람으로만 인식하지 말고 다양한 유기체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는 사람으로 해석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신규 간호사는 사실 힘들죠. 이 병을 가진 사람으로만 인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못하는 거, 알고 안 하는 거랑 아예 모르는 거랑 다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알았잖아요. 너무 환자를 병에 걸린 사람으로만 인식하지 말자라고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여유가 생기고 스킬이 늘고 경험이 늘면 당연히 안 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생각을 해볼 만한 그런 내용이긴 하죠. 밑에 있는 내용은 방금 내용과 똑같습니다. 환자도 인격체, 품위와 위험을 지켜주기, 비슷한 내용이죠. 밑에 이제 환자뿐만 아니라 환자의 가족에게도 존중과 품위로 대하기라고 하는 내용이네요. 아까 현대에 들어서 정보가 많다, 많이 안다, 이런 것 때문에 보호자의 간섭, 이런 것들을 좀 신경을 썼었다라고 했잖아요. 다른 학생분들이 질문도 하고. 근데 이거는 저도 그랬죠. 저도 이제 학생이었을 때 보호자들의 간섭이 엄청 심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막연한 두려움 같은 게 있었습니다. 내가 간호사로서 일을 그냥 환자와 간호사 간에 그냥 아주 간단한 관계로서 접근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 관계를 무너뜨리는 게 보호자의 간섭이나 보호자가 너무 많은 참견을 해가지고 뭔가 내가 온전하게 환자를 생각하는 게 어렵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간호 학생 때 막연한 두려움이었죠. 근데 실제 임상을 나가 보니 생각보다 환자 보호자분들이 굉장히 젠틀하십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매스컴 같은 경우에는 좀 자극적인 주제를 다뤄야지만 클릭수, 이제 조회수라고 표현하죠. 조회수를 이제 높이고 이제 그렇다 보니 조금 더 자극적인 내용과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생각보다 우리는 일할 때 젠틀하신 분들을 오히려 더 많이 봅니다. 그러니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겁을 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밑에 이제 환자를 자신의 돌봄에 참여시키기, 이 부분은요, 우리가 이미 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들이. 수술 전 교육, 수술 중은 교육할 수 없죠. 수술 후 교육, 보호자 동의서, 환자 동의서 하면서 다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돌봄 참여시키기 아주 좋은 말이죠. 우린 실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임상에 가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잘하실 겁니다.
경청하기. 경청하기. 여러분 경청을 잘 하고 계신가요? 경청이 뭘까요? 경청. 이 경청과 관련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수업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오프라인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수업을 시작한 지 지금 1시간 28초, 1시간 28초, 30초가 이제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수업을 드렸던 내용들을 잊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간접적으로 계속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수업 때 너무 잠이 온다거나 집중력이 흐려져 가지고 내가 듣긴 했지만 다 까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요약을 해드리고 짚어드리고 설명을 드릴 테니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간호 철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갈 겁니다. 철학, 간호 철학,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하죠. 오프라인 때 강의 계획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조별 과제, 개인 과제를 설명드릴 겁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